지금도 그 종이 한 장을 떠올리면 숨이 먼저 막힙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줄 알았습니다. 같이 늙어가고, 같이 병들고, 같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라 한 서류에 속아 30년을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상하다고 느낀 적은 분명히 있었는데 알아채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결혼 첫 해였을 겁니다. 혼인신고를 하러 갔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구청 민원실의 형광등 불빛, 사람들 뒤섞인 종이 냄새, 딸깍딸깍 찍히던 도장 소리. 남편은 말수가 유난히 적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서류를 내밀 때도 직원에게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조금 앞서서서 제 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땐 그게 부끄러움이나 성격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30년 뒤 그날을 다시 떠올리기 전까지는요.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큰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돈을 펑펑 쓰는 사람도 아니었고 빈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친척 이야기가 나오면 말을 흐리거나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떴고 고향 이야기가 나오면 늘 그건 나중에 말하지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고 넘겼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대신 눈빛으로 모든 걸 말하는 사람 같았고 며느리인 저에게 지나치게 예의를 지켰습니다. 어느 집 시어머니나 그렇듯 잔소리가 없다는 게 처음엔 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침묵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 단둘이 있어도 시어머니는 날씨 이야기만 하셨고 남편의 어릴 적 이야기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하지 않는 어머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땐 그냥 그 집의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건 남편의 말버릇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끔씩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금의 자신을 부정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자주 너무 같은 상황에서 반복됐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가 나올 때, 가족사진 이야기가 나올 때, 호적, 친척, 제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상하지만 그 이상함은 항상 일상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아이 키우고 먹고 살다 보면 누군가의 과거를 캐묻는 일은 사치처럼 느껴졌으니까요. 30년이란 시간은 의심보다 습관이 앞서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의 눈빛에 익숙해지고 그 사람의 침묵에 길들여지고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이유까지 대신 이해해주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삶 그 자체가 처음부터 짜여진 이야기였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사건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등본 한 장이 필요했습니다. 연금 서류 때문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과 같이 늙어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당연히 필요한 서류였습니다. 남편은 그날따라 등본을 떼러 가는 걸 몹시 꺼렸습니다. 내가 대신 떼올게. 아니, 다음에 하자. 괜히 번거롭잖아.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구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창구 앞에서 제 인생이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서류를 들여다보다 말고 고개를 한 번 더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확인한 뒤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한데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이상하게도 결혼 첫날의 형광등 불빛이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그때 왜 제 쪽을 돌아보지 않았을까? 그때 왜 그 사람 손이 그렇게 차가웠을까? 그 질문에 아직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함께 산 사람, 그 남편의 이름과 나이가 그 자리에 온전히 앉아있지 않다는 걸. 그날 이후 제 삶은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집, 같은 밥상, 같은 잠자리였지만 저는 이미 전혀 다른 결혼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한 번의 거짓이 아니라 30년 동안 이어진 구조적인 거짓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집까지 늘 익숙했던 길인데 버스 창밖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차가 멈췄다가도 나는 계속 같은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는 말. 직원이 분명 그렇게 말했는데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는 아직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실이 생겼다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었던 뭔가를 이제야 인정하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먼저 와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리모컨을 손에 쥔 채 같은 채널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등본은 남편이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는 순간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아주 짧게 하지만 확실하게 아, 응. 잘 나왔어? 그 질문이 그날따라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잘 나왔느냐는 말은 당연히 나와야 하는 서류에 왜 붙였을까? 저는 대답 대신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류 봉투는 아직 꺼내지도 않았는데 남편의 시선은 이미 거기로 가 있었습니다. 괜히 꺼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식탁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와 국물이 식는 냄새만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밥을 반 정도만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나 봐.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좀 그래. 요즘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말하지 않는 대답. 그 말 속에는 항상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넘지 말라는 선.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다가 몇 번이나 뒤척였고 물 마신다며 일어났다가 한참 후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불을 켜지도 않고 방 안을 서성이다가 다시 누웠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결혼 초 불안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은 꼭 말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말 안 하고 혼자 끙끙 앓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별일 없는 전화였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냐? 날씨가 쌀쌀해졌다. 그런 안부 전화. 그런데 통화를 끝내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어제 구청 갔다 오지 않았니? 나는 숨이 한번 멎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남편이 말했나? 아니면 그냥 우연히 던진 말이었을까? 내 서류 좀 떼러요. 내 대답이 끝나자 수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은 이상한 침묵. 그래, 그럴 때 됐지. 그 말은 위로도 아니었고 격려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순서를 확인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됐다라는 말. 무엇이, 왜, 왜 지금? 시어머니는 남편의 큰 결정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일상의 작은 장면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며칠째 우편함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는 날에도 퇴근 후 늦게 들어오는 날에도 꼭 우편함부터 들여다봤습니다. 예전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우편물 왔나 봐라고 말하면 그제야 관심을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말 없이 우편함을 열고 그 안을 한 장 한 장 살펴봤습니다. 가끔은 봉투를 가방 속으로 바로 넣었고 가끔은 찢어서 쓰레기통 깊숙이 누르듯 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불안하게 보였는지 당신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남편은 자기 이름이 불리는 순간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을 때도, 은행에서 차례를 기다릴 때도 그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그 이름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한 번은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가족 사진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어릴 적 사진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있다 싶으면 얼굴이 가려져 있거나 멀리서 찍힌 사진뿐이었습니다. 당신 어릴 때 사진은 어디 있어? 제가 묻자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한번 열었다 닫고 다시 물잔을 들었다 내려놓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사진 같은 걸 잘 안 찍던 때였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에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은 자기 고향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말을 돌렸습니다. 거긴 이제 다 변했어. 별거 없어. 얘기해봐야 재미도 없고. 그 말을 하면서 그는 꼭 시어머니 얼굴을 먼저 봤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사람처럼. 시어머니 역시 그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자가 아닌 어떤 공범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말렸습니다. 너무 나간 생각이라고. 가족을 의심하는 건 나쁜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 하지만 이상함은 계속 쌓였습니다. 말버릇, 침묵, 회피, 시선,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사소한 생활 습관이었지만 모아놓고 보니 분명한 모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양이 점점 선명해질수록 나는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은 침대, 같은 이불, 같은 숨소리. 그런데 그 사람의 과거가 내가 발 디딜 수 없는 어두운 방처럼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오래된 서류 한 묶음을 발견한 날이었습니다. 정리 좀 도와달라며 내민 종이 더미 속에 낯선 이름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너무 닮은 글자 배열이었지만 분명히 다른 이름. 그리고 그 이름 옆에 적힌
생년월일 남편과 같았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이 결혼을 당연하게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을 의식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왔기 때문도 아니라 관찰해야 할 사람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가장 낯설고 가장 무서운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집 전화가 울리면 절대 먼저 받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누구라도 전화를 받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벨이 3번, 4번 울릴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제가 일어나려 하면 그제야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이름을 묻지 않았고 상대가 누구인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누구야? 하고 물으면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은행, 보험, 자동응답, 전부 거짓말 같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상해진 건 병원 방문 이후였습니다. 남편이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날이었습니다. 의사에게 보여줄 신분증이 필요하다며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워. 내가 묻자 남편은 잠시 지갑 위에 손을 얹은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해서 그래. 뭐가 이상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검진이 끝난 뒤 접수 창구에서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이름 한번 다시 확인할게요. 아주 평범한 말이었지만 남편은 그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몸이 아니라 영혼이 먼저 멈춘 사람처럼 직원은 화면과 남편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서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 나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남편이 공포를 느끼는 얼굴을. 집에 돌아온 뒤 남편은 자기의 서류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아무 설명 없이 통장, 보험증서, 자격증, 사본들, 그중 유독 한 서류 파일만 내가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건 건들지 마. 그 말투에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유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며칠 뒤 시어머니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안방 쪽에서 낮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 잠시 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내가 감당해야지. 그 말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말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차가웠고 너무 계산적이었습니다. 나는 접시를 쥔 채 숨을 참고 서 있었습니다. 곧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나왔고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뭐 부족한 거 없니?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건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해도 되는 일인지 해선 안 되는 일인지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낡은 신분증 사본이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은 분명히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달랐습니다. 성은 같았지만
이름이 한 글자 달랐고 끝 획도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주소지, 우리가 결혼하기 전 남편이 살았다고 말하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오래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바라보는 순간 지금까지의 시간이 전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당신 예전 주소가 여기였어? 남편의 손에서 컵이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렸는데 그는 깨진 조각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얼굴만 봤습니다. 그걸 어디서 봤어? 질문이 답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남편은 그날 이후 집에 늦게 들어왔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대신 시어머니와의 통화는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는 통화할 때마다 베란다로 나갔고 문을 꼭 닫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들어올 때면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건드리지 마. 내가 무엇을 묻기도 전에 미리 막는 말. 의심은 이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패턴이었고 증거였고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호적, 주소, 이름, 침묵, 시어머니,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결혼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이름을 가진 존재였다는 걸. 그리고 곧 결정적인 문장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그 문장 하나가 이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지금이 아닙니다. 사람은 과거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 시절의 나 자신을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 초를 의심의 대상에서 빼두고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시간,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을 거라 착각했던 시간. 하지만 의심이 패턴이 되면 과거는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친구의 소개였습니다. 누구의 친구였는지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했습니다. 내 친구도 아니고 남편의 친구도 아닌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그때 나는 그게 성인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은 말했지만 과정은 말하지 않았고 고향은 말했지만 사람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침묵을 성실함으로 착각했습니다. 연애 초 그는 집으로 나를 거의 부르지 않았습니다. 늘 밖에서 만나자고 했고 헤어질 때도 집 근처에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까지 오면 귀찮아. 그땐 그렇게 들렸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은 설명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던 날도 기억이 납니다. 반지가 있었고 밥이 있었고 형식은 갖춰져 있었지만 이상하게 가족 이야기는 빠져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려야지 라고 말하자 그는 잠시 침을 삼켰습니다. 우리 집은 좀 복잡해. 그 한 문장으로 모든 질문은 닫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한 문장은 모든 거짓의 시작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은 더 이상합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예상보다 훨씬 차분했습니다.
아들을 보는 눈빛이 너무 담담했습니다. 반가움도, 걱정도, 기대도 없는 눈, 서로를 오래전에 정리해둔 사람들처럼 나는 그게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연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식 날, 신랑 입장할 때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나는 기억합니다. 그의 얼굴이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는 걸, 마치 돌아갈 수 없는 줄을 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왜 그 표정을 보고도 붙잡지 않았을까? 그날의 나를 나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신혼 초 가끔 남편이 불쑥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너는 나를 언제부터 알았다고 생각해? 그 질문은 사랑을 확인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지금 보니 확인하려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나는 늘 처음부터라고 답했고 그럴 때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도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출생신고를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준비해준 서류가 있는데도 굳이 며칠을 미뤘습니다. 내가 직접 해야 마음이 편해. 그 말에 의심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아이 졸업식, 군 입대, 혼사 이야기, 중요한 순간마다 남편은 서류를 자기 손으로 처리했습니다. 나는 그게 책임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습니다. 과거를 다시 보면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장면이 두 겹으로 존재했다는 걸. 그땐 사랑이라 믿었던 장면, 지금은 은폐로 읽히는 장면. 그땐 무뚝뚝함이라 생각했던 침묵, 지금은 검열로 보이는 침묵. 그리고 가장 잔인했던 기억 하나. 시어머니가 한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대로 살 수 있으면 복이지. 그땐 그냥 늙은 어른의 말이라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은 체념이었습니다. 아니, 경고였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내가 살았던 30년은 한 사람의 과거 위가 아니라 지워진 과거 위에 올려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워진 과거는 누군가의 선택이었습니다. 남편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확인이었습니다. 왜 이 이름이어야 했는지, 왜 이 날짜여야 했는지, 왜 그 사람이어야 했는지, 그리고 누구까지 이걸 알고 있었는지, 그 답은 곧 내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남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는 남편에게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실이 아니라 조정된 이야기일 거라는 걸.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말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숨길 힘이 없다는 걸. 신발을 벗다 말고 한참을 서 있었고 내 얼굴을 보면서도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무렇지 않게 내가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기 전에 결심부터 해야 하는 사람처럼 입술을 몇 번이나 다물었다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나한테 다른 이름이 있었어. 그 말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귀를 찔렀습니다.
나는 곧장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울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쓰는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야. 내가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건 기적이었습니다. 손에 쥔 컵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도 몸은 아직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말만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는 내가 이해할 거라고 착각한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어릴 때, 아니, 아주 어릴 때 이름이 바뀌었어. 그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호적도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애써 피하던 단어들, 고향, 출생, 아버지, 친척, 모든 회피가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걸, 존재를 설명하지 않기 위해 왜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나는 딱 한 단어만 입에 담았습니다. 그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비밀을 꺼내놓을 때 사람이 짓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나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의 말.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어릴 때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 집안이 쪼개졌고 누군가는 사라져야 했다고. 누가 사라졌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문장을 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은 쪽이었어. 그 순간 나는 그를 처음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야? 내 질문은 아내의 질문이 아니라 인간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살면 사람이 될 수 있었어. 나는 그 문장에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설계된 인생이라는 걸. 그리고 그제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담담했던 눈빛, 말을 아끼던 태도, 이름을 말하지 않던 습관, 그 모든 침묵이 사랑이 아니라 관리였다는 것. 어머니는 알고 있었지. 내 말에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닌 이 이름으로 살라고 했어. 이름을 선택한 게 남편이 아니라는 말. 그 순간 나는 결혼한 게 아니라 한 역할과 결혼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다른 이름의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그의 그 말이 이야기처럼 들릴 만큼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의 등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전혀 다른 시대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그 이름이었는지, 왜 그 날짜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누구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었는지. 그 질문의 답은 곧 남편이 아닌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이건 가짜 호적이 아니라 대체된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한 말들은 전부 뭐였어? 내 질문은
차분했지만 그 안쪽에 분노가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거짓말은 아니었어.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살았으니까. 나는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의 이름이야? 그 질문은 아내가 아니라 증인이 묻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건 나도 잘 몰라. 모른다고? 정확히는 잊으려고 했어. 잊으려고 했다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잊혀질 사람이 따로 있잖아. 그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없어. 어디로? 죽었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충분히 많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는다고 해서 정면을 마주하는 건 아니라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언제부터 처음이야. 그 이름을 정하던 날부터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웃음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결혼은 뭐였어? 그땐 다른 선택이 없었어. 누구한테 없어? 내 말에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받아. 내가 말했습니다. 받지 마. 지금이야말로 받아야지.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피가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니요. 괜찮아요. 그 대화는 짧았지만 나는 모든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통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걸. 전화를 끊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뭐래? 또 그 이름으로 살라고 하셔?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만하래. 나는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만하래? 가족 망친다고. 그 가족에 나는 포함이야? 그 대답 없는 시간이 내 인생의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거실에서 잤습니다. 잠을 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과거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침묵과 그의 어머니. 퍼즐은 거의 맞춰졌지만 마지막 조각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누군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벨을 누르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없었고 눈빛만 단단했습니다. 얘기할 게 있다.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껏 아들에게 해오던 말투와 같았습니다. 어제 어디까지 들었니? 나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름까지.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건 반쪽이었다는 걸. 가짜 이름은 껍데기였고 진짜 이야기는 아직 말조차 되지 않았다는 걸. 시어머니는 식탁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깐 들렀다 가는 사람처럼 현관 가까이에 서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너한테 들려주려고 준비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 말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원래 둘이 아니었어. 나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쌍둥이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그냥 같은 날 태어난 아이들이었어. 그날은 산부인과가 아닌 곳이었고 정식 기록이 남지 않는 곳이었고 이름을 갖기 전에 아이들이 세상에 나왔던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땐 그런 일이 가끔 있었어.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지워버리는 말인지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이야기 속에서 말할 자격이 없다는 듯 의자 끝에 앉아 손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는 남겨질 아이였고 하나는 지워질 아이였지.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을 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워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어머니는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기록에서 그 한 단어가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선택지가 없었어. 아버지가 없었고 가족이 공개될 수 없었고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려야 했어. 그 말은 모순이었습니다. 살리기 위해 지운다는 선택, 이름을 바꿨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꾼 게 아니라 넘겨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미 존재하던 다른 아이의 이름을. 그 아이는 누구였습니까? 나는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죽지 않았어. 시어머니의 말은 거기서 더 깊어졌습니다. 대신 살아남지 못했지. 그 아이는 윤영기를 다른 이름으로 살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기록에서 서서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보내진 것도 아니고 버려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게 된 것. 내 남편은 그 아이의 자리를 가져간 게 아니야. 시어머니는 나를 처음으로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살 수 없게 된 삶을 대신 떠안은 거야. 그 말은 면죄처럼 들렸지만 내 귀에는 폭력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누가 했나요? 내 질문에 시어머니는 아주 오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한 단어로 모든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모성, 보호, 희생, 그 어떤 말도 그 위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땐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이 아이는 남의 인생을 살게 됐고 살게 한 게 아니라 살 수 있게 한 거야. 그녀의 말은 끝까지 논리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다는 걸. 대신 선택이 있었고 그 선택의 무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걸. 그럼 내 인생은 뭐였나요? 나는 그제야
다른 질문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누군지도 몰라. 그 말은 솔직했습니다. 그저 이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나도 사라질 것 같았어.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결혼까지 했어? 내 말에 그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속이려고 한 적은 없어. 말하지 않았잖아. 말하면 사라질까봐. 그 말은 이기적이었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끝내듯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결정은 내가 해. 무엇을요? 이 아이가 계속 이 이름으로 살 수 있을지 말지. 그 순간 나는 주먹이 아닌 심장이 떨렸습니다. 이건 부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를 지워버릴 수 있는 권한을 넘겨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갔고 남편은 처음으로 내 등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잡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그날이 내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진짜 파장은 이제부터라는 걸.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TV도 꺼져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앉아 있다는 감각조차 희미해졌습니다. 몸은 여기에 있었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몇 번이나 내 근처에 왔다 갔다 하며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몇 번이나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삼켜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분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텅 비어가는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그날 밤 거울을 오래 봤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울고 있지도 않았고 분노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이를 먹은 얼굴이었고 30년을 살아온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처음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대체 나는 누구를 위해 여기까지 온 걸까? 남편이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난 사라질게. 그 말이 사과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책임 회피처럼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다른 도망처럼 들렸습니다. 사라진다는 말. 그만해. 내 말은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로 책임이 해결되는 건 없어.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질문이 이 집에서 가장 잔인한 질문이었습니다. 방법을 나에게 묻는 순간 선택의 무게는 전부 내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결정해야 할 것 같았고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대화는 짧아졌습니다. 아니, 사라졌습니다. 밥 먹었냐는 말도
없었고 날씨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집은 몸만 쉬는 공간이 되었고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 엄마, 무슨 일 있어? 그 한마디에 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의 삶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이 아이에게 말할 수 있는 진실은 얼마나 남아있을까? 전화를 끊고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크게 울지도 않았고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살 수 있게 한 거야. 그 말이 점점 다른 말로 들렸습니다. 희생했으니까 아무도 비난하지 말라. 하지만 나는 희생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선택에 동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결과를 가장 오래 견디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밤 침대 옆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용서받고 싶지 않아. 그 말이 뜻밖이었습니다. 그냥 버려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 앞에서 나는 무너졌습니다. 나의 분노와 나의 도덕과 나의 상처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용서할 준비가 아니야. 알아. 그리고 지금도 미워하지는 못하겠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이 아이처럼 보였을 때 나는 스스로를 미워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사람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함께 있는 밤이었습니다. 나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보며 이 생각만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도 그 삶은 정말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걸까?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감정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 그 다음 날도 해는 떴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고 평소와 다르지 않은 빛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건 세상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나는 그날도 밥을 했고 그날도 설거지를 했습니다. 몸은 어제와 같은 동작을 반복했지만 마음은 어제와 다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미 지나온 사람처럼 남편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닫을 때도 발소리를 줄였고 말을 꺼낼 땐 눈치를 봤습니다. 그 모습이 미안해서라기보다 사라질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그 누구도 결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결론 없는 상태로도 흘러갈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서류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종이 위에는 틀린 것이 없었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 이름을 의심하지 않고 그 나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는 것.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 질문에는 희망도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허락을 구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았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늙은 사람의 얼굴이었고 30년 동안 나를 배신하지 않으려고 애써온 표정이었습니다. 완전히 옳지도 않고 완전히 틀리지도 않은 얼굴. 나는 모르겠어. 그게 내 대답이었습니다. 모르겠다는 말은 잔인하면서도 정직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산책을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손을 잡지는 않았고 예전처럼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방향으로 걷는 사람 2명이었습니다. 길 위에는 봄이 오고 있었고 꽃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피어 있었습니다. 나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 있을지, 지워진 이름의 주인, 어디선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지 아니면 인생을 살기도 전에 그만두었을지. 그리고 또 하나, 만약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 뭐라고 불릴까? 형수일까? 타인의 아내일까? 아니면 그저 아무도 아닐까? 이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답을 가지면 너무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답을 미뤘습니다. 어느 날 아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아 보여? 그 질문 앞에서 나는 길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지려고 살고 있지. 그 말은 아이에게 한 말이었지만 나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남편을 완전히 떠나지도 않았고 완전히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이제 모른 척하며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 사람의 인생은 정답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택과 감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선택이 내 것이었든 누군가의 것이었든 결국 감당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도 창밖을 봅니다. 바람이 불고 사람이 지나가고 계절이 바뀝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내 삶은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 자리였다면 진실을 안 뒤에도 그 사람의 곁에 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이름으로 살아갔을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선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